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신종 코로나에서 코로나19로 공식 명칭은 바뀌었지만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태국 여행을 다녀온 광주의 16번째 환자와 전남의 22번째 환자의 확진 이후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안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감만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방역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병욱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시죠. 목포기독병원 오인균 대표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지역사회 가장 큰 우려인 코로나19 이 부분 지역사회 방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염 예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봐야 될 텐데요.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병욱 국장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전남 지역의 발생 상황 그리고 그 전반적인 대처 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많이 보도도 되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입장에서 확진자는 지금 28번째 확진자까지 나와 있고요. 그 확진자의 그 많은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인데 전국적으로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593명 현 시점에서 될 수가 있고요. 다행히 저희 그 전남에서는 22번 확진자 1명이 확진자로 지정이 되었고 또 16번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로서 저희들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예. 추가적인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그 16번째 환자 그리고 22번째 환자의 네. 접촉자. 그 22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의외로 좀 적어서 언론에서 네. 좀 논란이 됐었고 네. 그리고 16번째 환자. 네. 그러니까 22번째 환자의 네. 그 여동생이 될 텐데 이분의 접촉자가 360명에서 뭐 400명으로 늘어났다고 네. 했는데 지금 45명까지 이제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줄었다라고 하니 네.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확산이 되지 않고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45명은 전체 접촉자가 아니라 네. 우리 전남 도내 주소지를 둔 대상자 전체 중에서 접촉자가 아니고 접촉자입니다. 이거 21세기 내과 거기에서 도내 어떤 분인가요? 주소를 준 예, 도내에 네네. 주소를 뒀던 분 중에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이 위험 기간 동안은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접촉 대상자 중에서 지금 저희들 16번 환자는 2월 4일 날 확진이 되어가지고 네. 전체적인 접촉자가 450명으로 최종 발표가 되었고 네. 그 450명 중에 예. 저희 전남 도내 주소를 둔 대상자는 76명이었습니다. 네. 그 76명이 현재 14일간의 그 잠복기 기간이 끝나서 14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입장에서 해지가 예. 되고 현재 45명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남아 있고요. 네. 22번 확진자는 이틀 뒤인 2월 6일 날 확진이 되어서 네. 접촉자가 그 가족 한 분에 해당되는 입장인데 그 사유는 이제 그 발표되기 전부터 네. 저희들이 자가격리를 사전에 이렇게 같이 권장을 해서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서 같이 자가격리 대상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6번째 환자와 22번째 환자가 이렇게 발생해서 접촉자들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접촉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래 2월 7일을 기준으로 네. 그 이전에는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구분을 해서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자가 격리를 시키고 일상 접촉자는 자연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어떤 그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용어 자체를 접촉자 하나로서 통일을 시키고 그 접촉자에 한해서는 감염병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제 모두 다 자가 격리하는 입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 격리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주택 자기 가정 내부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전남도의 그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전남도의 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그 오인균 원장님, 그 전남도의 대응 상황을 한번 언론 보도라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바뀌면서부터 네. 조금 더 사실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좀씩 더 많이 더 제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차례 그 감염병이 확산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재생할 때는 이렇게 도청 이런 기관과 그다음에 각 지역 보건소 그다음에 각 그 지역에 있는 민간 병원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현재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문의로서 보셨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계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셨고요. 그 도의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보실 텐데 보고도 받으시고요. 전남도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안병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대처는 예. 과잉 대응이라 할 정도로 하여튼 대응을 좀 잘하고 있다. 과잉 대응이라 할 정도로. 그렇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물론 다른 여론도 물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대응 대책들을 보면은 너무나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메르스와 사스의 사태를 좀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그 부분 감염증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난 2월 4일 날 전남도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가 있는 민간 병원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애로사항들을 좀 들어보면은 선별진료소에 필요 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동식 엑스레이가 있어야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그게 부족했던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20억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승인을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런 장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증이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어느 정도가 크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의 경험 때문에 그런 기도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종 변종들이 늘면서 많이 지역민들도 익숙해지기는 했습니다. 오인균 원장님, 그 보면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다는 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지금도 불안감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됩니까? 사실은 요즘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 보면 굉장히 민감해 있으신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뭐 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문건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그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인근 병원들 보면 철저하게 사실은 좀 잘 준비가 해서 환자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잉 어떤 적인 측면도 좀 있지만 의심 환자들을 절대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 그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철저히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의심 환자들까지도 철저하게 이렇게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정도로 과잉 대응 수준까지 그런 논란을 일으킬 정도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일반적인 생활은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중앙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기 감염, 무증상 감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른바 에어로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의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에어로졸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사실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감염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에서 뭐 대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렸을 경우에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원내에서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소변을 내릴 때 물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변기 뚜껑을 닫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이제 그거는 무증상 감염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붙었을 때, 손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 붙어있을 때 그런 손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주변에 있는 사물에 옮겨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는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무증상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는 아직까지 의학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이게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 없어서 더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의로서 보셨을 때 아직까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확산됐을 때 감염증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발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증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은 어떤 겁니까, 오 원장님? 일반적으로는 독감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감기에 있을 때 뭐 기침하고 콧물 나고 뭐 몸살이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감 있는 것처럼 몸살도 아주 심하고 열도 나면서 뭐 기침 어떤 가래가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어떤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생해서 어떤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사 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발열 환자들이 선별진료소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검역관이 3명이던 시절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어떤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입원했다더라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원인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검역관을 23명까지 이렇게 늘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저희 도에는 지금 22개 시군에 선별진료소를 시군 5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보건소에 빠짐없이 한 군데씩 해서 22군데 하고 또 민간 의료기관 33군데를 포함해서 총 시군 5군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상근하는 도의 역학조사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그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전남대 의대 교수님을 비롯한 그 구성원이 약 10분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과 또 각종 그 CCTV나 역학조사할 때 필요한 특별 사법경찰이 우리 도민안전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편성을 해서 현재 23명, 3개 팀 23명으로 차후의 일들을 대비한 2진, 3진의 입장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재 공중보건의 6명을 추가로 일정 교육을 마친 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원장님, 지금 그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 내가 지금 당장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선은 그렇게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촉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그런 어떤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은 선별진료소 진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내에서 검사나 이런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안심하시고 병원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이제 과잉 대응이다 수준까지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 위험 지역을 확대시키는 부분을 두고 지금 논란이 또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홍콩과 마카오까지는 이제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위험 지역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지금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어떤 세계는 어떤 그 다른 나라와 그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현재 그 중국의 어떤 공장이 멈춤으로 해서 뭐 신문이나 이런데 뉴스나 이런데 보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자동차 회사도 문을 잠깐 조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과도한 어떤 입국 제한을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현재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그 감염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 퇴원자도 증가하고 있고 즉 곧 이제 그 우한에서 온 1차 입소자들도 또 퇴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언제쯤 소강기 정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기 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그 도의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추후 1주 정도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중앙정부에서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지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예. 그런 직접적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계속 지켜봐야 네, 되는 네. 그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오 원장님, 지금 감염학 같은 경우에서 이런 대규모 감염 이런 부분들이 소강기나 정체기를 확인하는 기준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거를 정의를 뭐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놓은 건 없고요. 네. 이제 정체기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증가세가 멈춰 있는 거를 이제 정체기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정체기나 소강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감염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강기나 어떤 침체기를 현재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대규모 감염병 우려 때문에 지나친 공포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경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과잉 대응 수준으로 해도 뭐 우리가 해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역 경제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이슈화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청와대 회의에서 일반 식당을 이용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펼치고 있고 그렇긴 한데요. 사람 많은 곳에서 오 원장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많은 곳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마스크를 우리가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100% 어떤 감염을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금 현재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기침을 하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기침 예절이라는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어떤 손이나 이런 곳에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게 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지 않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꼭 집으로 귀가하셨을 때는 손을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양치를 하는 것이 네. 어떤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연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네. 이유는 왜 그래야 되죠? 보통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좀 약간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우리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뭐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정도의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댄다고 이렇게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어떤 병균이나 어떤 세균, 이게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묻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균이 손에 묻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점막,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또는 눈이라든지 이런 점막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다 손을 안 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경섭 위원장님, 지금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기도 하셨는데 내용은 무엇이고요?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하시게 됐는지요? 우리 전남도의회도 지금 12일부터 임시회가 있어서 금년 또 업무 보고를 받는 시국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먼저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일단 연기를 좀 시켰어요. 네. 그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대책을 철저하게 좀 대응 대책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연기를 시켰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우리 지역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우리 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한 5가지를 큰 틀에서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을 해라. 네. 그런 걸 요구를 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을 조기 착공을 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좀 줬으면 쓰겠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그런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좀 지원책을 좀 마련을 해라.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남 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별 보증 제도를 좀 실시를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께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공공부문 예산 집행이요? 그렇죠. 공공부문의 예산을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 숨통을 좀 트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해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가져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지금 이제 3월이고 꽃이 피고 남도의 축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벌써 이제 광양 매화 축제라든가 일찍 시작하는 축제들은 취소가 확정은 된 건 맞습니다.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 전라남도의 특별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그 적정한 시기에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긴 합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초기에 규제하고 또 이렇게 축소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철저한 방역을 한 이후에는 또 웬만한 행사는 가능할 수 있는 큰 흐름에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광양과 해남의 매화 축제는 지금 취소가 되었고, 구례 산수유 축제는 지금 당초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남도 한바퀴에 대해서는 현재 중단 중이나 3월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또 봄맞이 여행 코스를 새롭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또 우리 관광 사이드에서도 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와 또 남도 여행 으뜸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국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취소나 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행사, 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규모 기관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방역하고 서울시 등에서는 직접 시장이 또는 이렇게 클린 존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촉자가 다녀간 장소도 방역하면 이상이 없는 입장인데 네.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예. 더더군다나 개인 위생에만 좀 신경을 쓰고 네. 철저히 기해 준다면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 부분에서는 이런 입장이시고요. 지금 전문의가 보셨을 때도 소규모 모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지나간 동선에 방역을 하고 단체장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규모 모임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식당,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소규모 모임을 제한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히나 지금 현재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그 바이러스의 특성이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 다 사면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단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본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철저하게 잘 이렇게 자기 그 몸 상태를 네.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모임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자가 격리 지침을 철저히만 지켜주신다면 제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예, 예. 지금 외국인 노동자 인력 대책을 벌써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장이 가동하지 않아서 부품 조달의 문제 때문에 휴업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의 어선업계라든가 양식업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인력들이 춘절에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이제 벌어지는 인력난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조업 중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농번기 그리고 수산업계 이런 인력 대책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농번기가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4월, 5월이 되는 농번기까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네. 공백 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또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을 확대하는 예. 입장이고 또 그 농가 내에 영농 구직자를 연계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네. 다른 때보다도 더 공무원이나 군인들과 연계된 농촌 일손 돕기를 네.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네.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보다 민간 기관과의 협조 또 민간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훨씬 더 확대해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손 돕기가 시작이 되더라도 일단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 그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좀 다각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특히 목포 지역 어선업계 같은 경우는 출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목포 지역구인 정경선 위원장님 보면은 지금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별 자금 지원, 그다음에 인력 대책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지금 좀 정부 차원에서는 내지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목포 지역 경제를 더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뭐 그건 뭐 목포뿐만이 아니고 네, 전국적인 예, 현상이니까요. 실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케이블카도 주중에는 한 1,500명, 주말에는 한 뭐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 30%에서 50% 정도 감액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수산업, 배 선원들 문제가 상당히 크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내의 대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이 11기 대학에 462명이 이렇게 유학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국내 체류가 65명이고 그다음에 미 입국한 유학생들이 397명이라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대학 개강에 있어서
학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대학은 개강 연기를 확정을 했고 네. 목포대나 호남대, 초당대, 해양대 같은 경우는 개강 연기를 했는데 대부분 2주일 정도씩 학사 네네. 일정을 미뤄놨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학교도 다 개강 연기할 것을 검토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유학생들이 입국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학생 기간 동안은 격리를 하는 것도 검토를 중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또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국 유학생 관련된 문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학의 지사님께서 대학의 관계자들을 처장급 이상 전부 모아서 많은 대책회의를 시행을 했었고 대학과 우리 도와 또 교육부하고 연계된 입장에서 2월 중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될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위화감 없는 대책, 네. 또 각 대학별로 격리 이렇게 임시생활시설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해서 나머지 그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또 작은 부분이라도 감염의 우려가 없는 입장에서 이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시행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19 확산 최초의 그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의 대응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이다고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과연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시청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오인근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그 매뉴얼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뉴얼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새로운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약간 있지만 그런 혼란이 오래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니고요. 매뉴얼을 사실은 우리 어떤 중대본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 이렇게 민관 병원까지 체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대응을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지금 지방 정부에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잘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들이 과거에 2003년에 사스나 또 2015년에 메르스 같은 사태를 겪었고 또 그에 따른 매뉴얼은 정부에서는 기준을 나름 명확히 정해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준해서 저희들이 단계를 더 업 시켜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그 약간의 혼란이나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으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시행한 적이 없었던 전세기를 통한 해외 교민의 전체 그 이송이랄지 또 처음으로 시행한 특별 입국 절차라는 시행으로서 그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마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은 있었을 수 있으나 굵은 입장에서의 명확한 배대 매뉴얼은 가지고 있고 또 그에 준한 보조적인 입장을 각 지방 정부에서는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의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가짜 뉴스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궁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반면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체의 정보를 통제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접촉자라든가 리스트, 확진자에 대한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가짜 뉴스가 영향력을 갖는
이런 또 파급 속도가 빠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네.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창구의 일원화라고 표현을 할까요? 창구의 일원화. 예, 그렇게 해서 통계 또 숫자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은 통보된 시점 같은 게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그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되세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대응 중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것, 지금도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시니까 일단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맺은말로 한마디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균 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실 그 감염병 관련 1등급 국가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할 정도로 상당히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그리고 각 의료기관의 어떤 대응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보건위생 관련 어떤 그런 생활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몸에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과도한 어떤 불안 없이 이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욱 국장께서. 예. 저희 도에서도 네. 항상 그 발생 전에 또 발생 시에 발생한 이후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갑작스러운 확산을 대비한 시점까지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압병실 확보를 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관의 확대 시행 또 집단 격리시설까지 다 지정을 해놓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확산까지 대비한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입장이고 또 적은 입장에서도 과할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면은 큰 애로사항 없이 이번 기회에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선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대책 지금까지는 잘해왔고 물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더 빈틈없이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코로나19 종료를 빠르게 또 이뤄내서 소상공인 대책과 경제 타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과잉 대응이라고는 하나 최우선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 시련을 겪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한 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질병 통제,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는 발생지인 중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소강 국면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돼가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이제 위축된 경제 회복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질 때까지 필요한 것은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